네, 경제 전파사 힙톡. 오늘은 요즘은 관심이 조금 사그라든 분위기기는 하지만 여전히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종목, 미국 기업인 테슬라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한때 주당 가격이 $900까지 달하는 위험을 자랑했지만 지금은 $600 안팎에서 좀 고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 또 어떤 점에 주목을 해야 할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일단은 무슨 최근에 이슈가 있었다고 하는데 무슨 일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최근이라기보다 일단 테슬라를 매수를 할 때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바로 중국이거든요. 이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서 어떻게 활약을 하고 있나,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하면서 매수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담 요나스 모건 스탠리의 자동차 부문 애널리스트는 이 테슬라를 매수하는 이유가 중국이 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매출 비중도 미국 다음으로 중국이 가장 높고 또 성장세도 중국에서 좋은 상황이었지만 중국만 생각하고 사지 말라, 이거는 분명히 조심할 게 있다는 뜻이겠죠. 몇몇 투자자들은 중국의 AI, 인공지능이나 아니면 로보택시 이런 분야에서 테슬라가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좀 장밋빛 전망을 그리면서 테슬라를 매수를 하고 있기도 한데, 여기에 지금 제동을 건 거예요. 아담이 설명한 이유는 일단 중국에서 테슬라가 그렇게 활약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중국에서 미국의 이동통신사가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좀 힘들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이동통신사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처럼 테슬라도 그렇게 시장 점유율을 막대하게 가져갈 수 없다는 게 이 아담 요나스의 분석입니다. 최근에 디디 추싱 사건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이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한 디디 추싱으로 인해서 중국의 정보가 미국으로 새나갈 수 있다, 이런 이유를 들면서 중국이 디디 추싱을 대대적으로 압박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테슬라에도 그런 압박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 디디 추싱 사건에서 봤듯이 정보 보호, 이런 국가 안보 관련 사안 된 거에 굉장히 중국이 민감합니다. 모든 나라가 그렇겠지만. 그런데 그런 중국에 테슬라가 좀 그 안에서 휘젓고 다닐 수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이미 중국은 테슬라 차량 내부에 장착된 카메라와 센서가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면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테슬라 금지령을 내리기도 했었는데, 이 도로 주변은 물론 운전자 정보까지 습득을 해야 하는 자율주행의 특성상 자국 안보와 연결시킬 명분이 많다는 점에서 이 테슬라가 앞으로 AI나 로보택시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을 많이 가져간다? 요거는 중국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게 이 아담 요나스의 분석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테슬라를 매수할 때 무조건 중국에서의 성장성이 좋을 거야, 이런 이유로 매수를 하지 말라는 건데요. 그럼에도 이 전략가 목표 주가를 $900로 잡았더라고요. 테슬라가 중국에서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담 요나스는 여전히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900로 잡았고, 투자 의견도 매수로 제시를 했습니다. 긍정적인 전망이 여러 가지 변수나 악재를 상쇄시키고 또 남는다,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아담 요나스가 이렇게 생각했던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지금 이제 아담 요나스는 테슬라 모델이 지금 아직 4개밖에 없다는 점에 주목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모델이 더 늘어난다면 성장 가능성이 지금보다 훨씬 좀 높지 않겠냐, 이렇게 본 건데, 아담 요나스는 이 테슬라 모델이 많게는 24개까지 확장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미 보셨던 그 사이버 트럭, 엄청나게 각진, 엄청나게 거대한 거 보셨을 텐데, 그 사이버 트럭과 스포츠카 그리고 밴까지 차량 영역 그 모델이 확장이 된다면, 지금만 하더라도 이 4개 모델이 약 130만 대가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데, 만약에 10년 후에 24개까지 모델이 늘어난다고 하면 아담은 한 4천만 대 정도 늘어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아담이 너무 좀 긍정적으로 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알기로 테슬라가 스포츠카를 한 1년 전에 내놓으려고 했었는데 이게 쉽지 않았거든요. 아담 요나스가 너무 긍정적으로 본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모델이 4개밖에 없다는 점은 성장 가능성은
뭐 지금보다는 낫지 않겠냐,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목표 주가도 그나마 조금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아담 요나스는 지금 차량 모델 이외에도 다른 것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좀 사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사실 저는 제가 자동차를 좀 잘 몰라갖고 자동차에 뭔가 딱 생각하면은 뭐 움직이고 실물이고 물건이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많은 부품이 다양하게 들어가나? 라는 생각까지 못 해봤는데 이 자동차의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면서요. 그래서 이 많은 차량에서 그 테슬라가 만든 차에서 추가 매출이 소프트웨어로 발생하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애플이 아이폰이랑 맥 이런 하드웨어만 팔다가 소프트웨어까지 제공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어떤 시대를 열면서 어떤 문화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테슬라도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 시작하면 지금과는 또 다른 시대를 열 거라는 기대다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소프트웨어일까? 봤더니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구독 서비스로 제공할 거라는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이미 테슬라 차량 내부에서는 게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원래 차 타면서 운전하면서 게임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뭐 게임이나 음악 등의 이 맞춤 구독 서비스를 제공해서 추가 매출을 얼마든지 노려볼 수 있다라는 뜻인데요. 특히 이 소프트웨어 서비스는 특성상의 마진율이 높다고 해요. 뭐 차량 한 대당 $50, $100 정도의 매출만 나와도 이게 다 얼마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장밋빛 전망이나 어떤 기대되는 어떤 뭐 소프트웨어 이런 매출 봤지만 좋은 것만 있지는 않을 것 같잖아요. 뭐 악재나 이런 게 분명 있을 건데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죠. 그 악재가 바로 아담 요나스가 처음에 중국만을 믿고 있지 말라라고 했던 맥락과 일맥상통하는데요. 이 중국산 테슬라의 전기차의 6월 판매량이 전월 대비 0.9% 감소하는 등 이 중국에서의 시장 성장세도 좀 꺾이고 있고, 그리고 중국에서 만들어 놓은 이 테슬라 차량에 대한 매출 성장세도 조금 꺾이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테슬라가 이 중국 시장에서 가격이 더 저렴한 모델 Y를 팔면서 반전을 좀 노리고 있기도 한데요. 뭐 이런 매출 성장세가 꺾인다 이런 거 말고도 또 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쟁은 더 심해졌습니다. 이 세계 4위 완성차 업체 스텔란티스가 2025년까지 전기차 개발과 양산에 3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4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리고 2030년까지 유럽 내 판매의 70% 이상, 그리고 미국 판매의 40% 이상을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등과 같은 친환경 차량으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스텔란티스 하면 사실 얘네가 최근에 이름을 바꾸면서 합병한 회사라 좀 이게 무슨 회사지? 할 수가 있는데 얘네가 어떤 브랜드를 갖고 있냐면요. 피아트, 크라이슬러, 푸조, 지프, 다치, 마세라티, 램, 오펠 등 얘네가 보유한 자동차 브랜드만 모두 14개입니다. 이 14개의 브랜드가 모두 전기차 라인업을 갖추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뭐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도 있겠고요, GM도 있겠고요, 포드도 있겠고요, 또 독일, 유럽에 좀 그런 강자들 있잖아요. 그런 자동차 업체들까지 전기차 시장에 가세를 한다 하면 이 경쟁자 수만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 경쟁에서 과연 계속해서 1위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도 이 아담 요나스는 아마도 확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불안해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 테슬라 입장에서 그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최근에 비트코인 투자하고 도지코인 이런 것 때문에 CEO 리스크가 좀 있지 않았나요, 부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CEO 리스크가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뭐 작년까지만 해도 머스크를 찬양하는 글이 많았다면 올해는 좀 머스크를 향한 비난의 글이 더 많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테슬라 자체, 기업 자체도 자체지만 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행보를 잘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이 머스크 CEO는 테슬라를 비롯해서 스페이스X, 보링 컴퍼니, 그리고 솔라시티, 이렇게 뭐 굉장히 많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업의 중심에 머스크가 있다 보니까 이 회사의 결과가 연속성을 피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 여기에서의 악재가 다른 데로 안 옮겨갈 거란 보장이 없다. 전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앞서 가니까 지금은 괴짜 이미지도 있긴 하지만 약간 혁신적인 아이콘?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 간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게 혁신이 아니라 진짜 괴짜다 이렇게 리스크로 굳어진다면 사업도 당연히 좀 불안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실 테슬라의 주가가 비트코인 가격하고 얽혀서 엄청 많이 휘청였었잖아요. 그때 머스크의 입방정이 아마 저는 큰 몫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일단 우리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 각자 뭐 생각 한 번씩 말씀해 주실까요? 뭐 경쟁사 이야기하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전기차 자체, 전기차 이 자체만 놓고 본다면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테슬라를 따라잡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왜냐면 지금까지 쌓아온 노하우를 무시하지는 못하니까요. 그런데 그 반면에 이 테슬라가 그럼 무슨 강점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일단 자체적인 충전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을 조금 발전시켜놨다.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점에서 이번 AI 데이에서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지 좀 굉장히 궁금한데, 이 기사를 하나 보니까요. 이 테슬라가 AI 데이에서 새로 개발 중인 완전 자율주행 베타 버전 9하고 이 자율주행용 슈퍼컴퓨터 오토파일럿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 등에 대해서 좀 발언을 할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이 AI 데이에서 관련 발언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온다면 그 얘기를 듣고 테슬라를 살지 말지 고민해봐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관련 기술에서 진짜 와, 얘네 이거 성공하면 대박이다. 그리고 성공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면 지금 저점 매수해도, 그러니까 지금이 저점 매수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약간 지금 뭐 다른 생각이 조금 들었는데, 테슬라하고 머스크 이야기하면서 뭐 이게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지금 테슬라 그리고 그 스페이스X 뭐 또 아까 뭐 솔라시티 뭐 이런 것들 보면 머스크가 진행했던 사업들이 다 기존에 우리가 알았던 전통적인 사업과는 거리가 먼 뭐 새로운 사업, 신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보면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배웠던 거, 인생은 뭘 늘 중용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과를 내야 하는 투자나 혹은 이제 뭐 경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과감해야 뭐 살아남을 수 있고 또 혁신을 할 수 있지 않나. 뭐 물론 머스크의 입방정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계속 그렇게 새로운 시도를 했던 것 자체는 높이 평가해야 되지 않나. 혼자 이런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봤을 때 이 전기차 분야에서 테슬라라는 기업이 확실히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라고는 생각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별로 투자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기차 제조사라는 펀더멘털 그 자체보다는 다른 요소들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우리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의 심리로 움직이는 시장이라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CEO 머스크의 입방정, 조동아리라든가 아니면 비트코인, 뭐 도지코인과의 연관성,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 사람의 발언을 어떻게 해석해서 투자자가 투자에다가 반영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너무 변동성을 결과적으로 키우는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서, 뭐 테슬라 우리가 많이 다루기도 하고 우리 고품격 경제 수다니까 테슬라의 어떤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다루기는 하지만 글쎄요, 개인적으로 투자 대상으로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희 경제 전파사 힙톡 보고 싶으시면 네이버나 구글에서 경제 전파사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카카오 채널에서 경제 전파사 채널을 추가해 주시면 저희가 힙톡 콘텐츠가 나올 때마다 이 텍스트로 된 콘텐츠를 먼저 발송을 가장 먼저 해드리니까요. 저희 카카오 채널에서 경제 전파사 내지는 경제 전파사 검색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 소개해 주시고서는 우리 마무리할까요? 다음 주제는 이제 드디어 2분기가 끝나가지고 벌써 7월이 중순을 달려가고 있는데 2분기가 끝났단 소리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2분기에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겠죠. 미국에서도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 기업들이 슬슬 본격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는 펩시 콜라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전 세계 종합 식음료 회사로 거듭나고자 하는 펩시코의 실적을 한번 살펴보고 관련된 이야기들 좀 나눠보려고 해요. 펩시코는 저희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기업이죠. 저희와는 어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저희 경제전파사 유튜브 채널에서도 몇 번 다룬 적이 있어가지고 할 거고요. 저희가 이 미국의 실적 시즌을 맞이를 해서 앞으로 실적이 나올 때마다 쉽고 그 행간을 읽어주는 좋은 콘텐츠를 이제부터 집중적으로 어닝 시즌이 시작됐으니까 한 기업 한 기업 들여다보려고 하니까요. 저희 경제전파사 유튜브 채널도 계속 구독해주시고 꼭 내용들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인사하고 끝낼까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